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인문의학교실 황상익입니다. 이 뜻깊은 학술 행사에서 발표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여러 자리에 서봤는데 오늘만큼 감격스럽고 의미 깊은 자리는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준비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선배로서 애국지사로 선정된 사람은 모두 29분입니다. 전국의 각급 학교를 통틀어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많은 인원입니다. 원래는 한 분이 더 있었는데요. 나중에 친일 행각이 드러나서 선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애국지사란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적이 뚜렷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친일매국적인 흠결이 없어야지만 애국지사로 선정됩니다. 언뜻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의학생이나 의사 가운데 애국지사가 대단히 많은데요.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할 만합니다. 저는 의학의 지향 또는 본성, 그다음에 학교의 전통과 역사, 시대적 상황과 그에 대한 능동적 대응 등을 주요한 요인으로 꼽고 싶습니다. 지석영 선생은 의학은 사람의 삶과 목숨에 관계되므로 가장 귀중한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지석영은 새로운 근대 의학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의학교 설립을 청원했습니다. 또 세포병리학의 창시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독일의 루돌프 피루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의학은 사회과학으로서 또 인간학으로서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요인들을 밝혀내고 해결책을 찾아내야 하는 책무가 있다. 의사는 빈민들의 대리인이자 변호인이다. 인간의 건강 상태와 질병 발생에 개인적인 요인 이외에 사회적인 요인들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은 근대의학의 발전과 더불어 점차 밝혀져 왔습니다. 피루오의 언급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사라면 인간의 건강을 해치고 질병 발생을 유발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조건들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이른바 대의와 소의의 구별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제의 침략과 그로 인해 가중된 수탈과 빈곤, 차별과 소외, 억압 등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당시 의학생과 의사들에게 요구되는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들은 그러한 시대적 과제를 의연하게 감당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194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미 군정청 문교문은 서울대학교의 창설 목적으로 일제 잔재의 청산과 새로운 교육 이념의 구현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대학교와 서울의대는 일제 강점기에 경성지국대학과 경성의학전문학교 등을 계승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민주사회와 자주독립국가에 걸맞은 교육과 연구 그리고 사회기여를 위해 완전히 새롭게 창설한 대학입니다. 종합대학교로서의 서울대학교 역사는 1946년에 출발하지만 의과대학의 연호는 몇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99년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창립된 근대식 정규 의학교육기관인 의학교에서부터 서울의대의 역사는 시작합니다. 그 의학교가 1907년 일제의회 강제로 폐쇄되었고 이후 대한의원교육부, 경성의학전문학교 등으로 훼손과 굴절을 거친 뒤
해방으로 원래 존재를 되찾았습니다. 망국과 광복이라는 나라의 역사와 똑같은 궤적을 밟은 것입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우리 조상들을 우리와 똑같은 한민족으로 대하듯이 1907년부터 1945년까지 학교를 빼앗겼던 시절 그곳에서 의학을 공부한 한국인들은 우리 서울의대의 졸업생이자 선배입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우리 역사의 엄혹한 시기마다 의학도들이 분연히 일어났던 데에는 근대의학 도입 초부터 바람직한 전통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현대의학의 원류인 의학교의 연혁입니다. 1899년부터 1907년까지 불과 8년 동안 존속한 학교지만 1870년대 이래 의학의 자주적 근대화를 지향한 선각자들과 민중의 열망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했기에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에 저항하는 전통이 세워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898년 7월 15일의 만민공동회에서는 의술학교 설립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당시 민중들은 근대적 의술과 의학교의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했고 나아가 자주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만큼 의학교와 근대의료 도입은 이미 민중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1899년에 의학교가 설립될 수 있었습니다. 1907년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가름한 중차대한 시기였습니다. 일제의 침탈이 더욱 거세지던 이때 정제홍 의거가 일어났습니다. 정제홍은 이도 히로부미를 살해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자결했던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의거 100년 만인 2007년 정제홍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습니다. 정제홍이 분사한 다음 날부터 의연금 모집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정제홍의 유족에게 성금을 모아주는 것이었지만 정제홍의 자결 연유를 생각하면 일제에 대한 저항운동이었습니다. 따라서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금의 발기인 14명 가운데 의료인이 4명이나 되었습니다. 김익남, 유병필, 지석영은 의학교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더욱이 김익남은 현역 고위 장교 신분이었습니다. 의사연구회는 김익남의 주도로 의학교 출신들이 만든 최초의 한국인 의사단체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연구회가 창립된 1908년 11월 15일을 협회의 기원일로 삼고 있습니다. 회장 김익남을 보필한 총무는 유병필, 간사는 최국현과 장기무입니다. 이들은 의학교 1, 2, 3회 졸업생을 대표합니다. 의사연구회는 대한의원에 근무하는 일본인 의사들이 만든 계림의학회에 대항하고 일제에 저항하는 성격이 뚜렷했습니다. 의학교 출신들은 1907년 3월 모교가 일제에 의해 대한의원으로 통폐합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해 여름에는 자신들의 직장이기도 했던 군대 역시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당하는 쓰라린 경험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의학교 졸업생들은 법령에 의해 졸업과 동시에 의술 개업 면허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908년 6월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 이른바 세브란스 병원 의학교 졸업생들에게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의술 개업 인허장이 부여되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의학교라고 했지만 법령에 규정된 인가를 받기는커녕 설립 신청조차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기막힌 상황을 당한 의학교 출신들은 의사 자격마저 위협받는다고 해서 자구책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에 항거하기 위해 의사연구회를 만들었지만 이미 기울어진 나라의 운명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최초의 한글 단체인 국문연구회는 지석영의 주도로 1907년 2월 1일에 창설되었습니다.
사무실은 의학교에 두었습니다. 국문연구회는 윤효정, 박은식, 이종일, 양기탁 등 애국 개몽운동의 지도자 다수가 참여했습니다. 실무 역할은 지석영, 전영규, 유병필 등 의학교 교원과 주시경이 담당했습니다. 요컨대 의학교는 한글 연구의 산실이었습니다. 프랑스 작가 알퐁스 도데는 마지막 수업에서 한 민족이 남의 식민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 말을 잘 지키면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설파했습니다. 굳이 마지막 수업을 언급할 필요도 없이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 유지에서 국어의 중요성은 거의 절대적일 것입니다. 독립협회 회장 안경수는 독립협회 회보 창간 후에 한문으로 독립협회를 소개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에 반해 지석영은 순 한글로 국문론을 씀으로써 누구보다도 선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석영은 이미 1891년에 신학신설이라는 보곤학 서적을 순 한글로 펴내었습니다. 우리는 선생의 탁견에 감탄하고 예찬하는 데 머물지 않고 우리 사회, 특히 의학계의 언어 생활에 대해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제국 황제마저 갈아치우는 절대 권력자 이토 히로부미는 의학교를 2번 죽였습니다. 한 번은 대한의원을 세우면서 의학교를 폐지한 것이고 또 한 번은 이른바 의술개업 인허장을 통해서입니다. 대한의원 사진첩 첫 페이지의 이 사진은 대한의원의 성격과 일제의 한국 의료 침탈을 잘 보여줍니다. 대한의원은 이토 히로부미의 지시에 따라 일본인들로만 구성된 창설위원회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건립 비용은 대한제국 정부 1년 총 예산의 2%에 해당하는 40만 원이라는 거액이었습니다. 대부분 일본 차관입니다. 대한의원이 건립되던 시기는 일본에 진 빚 때문에라도 나라가 패망한다고 민간에서 국채보상 운동을 벌이던 때였습니다. 그러한 구구운동을 능멸하듯이 매국노 대신들은 일제를 위해 새로운 일본 차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대한의원을 이용한 환자는 대부분 일본인이었습니다. 소수의 친일 부역자들을 제외한 한국인 환자들은 대개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대한의원의 최대 수혜자는 이완용이었습니다. 조금 뒤 말씀드릴 이재명 의사가 내리친 단검에 크게 부상당한 이완용은 대한의원과 당시 원장이자 장상의 권위자인 기쿠치가 없었다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한의원 설립으로 의학교와 부속병원 그리고 광제원에 근무하던 한국인들은 대개 쫓겨나거나 역할이 축소되었고 일본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의학교장 지석영도 학감으로 강등되었고 교사이던 고닥계가 의학교육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학생 교육도 일본어로 하게 되었습니다. 한글 연구의 산실이기도 했던 의학교의 모습은 영영 사라졌습니다. 대한의원은 한마디로 이토 히로부미의 병원이자 의료계의 통감부입니다. 이재명 의사 110주년과 3.1운동 100주년을 맞으면서 이 자명한 역사적 사실을 잊어서도 왜곡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대한의원의 성격은 그러했지만 이재명 의거에 함께하는 등 학생들의 자주 독립의식과 기계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1908년 4월 16일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출장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올 때 관립학교 학생들을 환영 행사에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의학생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연은 러시아 연해주에 거주하던 교민들이 발행하던 해조신문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의학교 교장에서 대한의원으로 학감으로 강등된 지석영이 제자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처지가 참으로 딱해 보입니다. 황성신문의 이 기사는 일제당국이 강제 합병을 앞두고 의학생들의 정치적 성향을 우려했음을 잘 보여줍니다. 오른쪽은 의학교 학생들이 1900년 지석영 교장에게 제출한 청원서입니다. 학생들은
결국 해부학 강의에 문제를 일으킨 일본인 교사 코조 바이케이를 사퇴시켰습니다. 이렇게 의학교 학생들은 1900년대 초부터 스튜던트 파워를 한껏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저항 정신과 반골 기질은 대한의원 시절과 3.1운동 시기 그리고 그 뒤에도 거듭 분출되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지 2달 뒤인 1909년 12월 22일 이재명 의사가 친일 매국노 이완용의 척사를 시도했지만 중상을 입히는 데 그쳐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거로 한민족의 의지를 만방에 드러내었고 매국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는 점에서는 목적을 10분 달성했습니다. 정부는 1962년 이재명 의사에게 건국 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재명 의사에 대한 추모 사업은 여전히 빈약합니다. 당시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학생 오보고는 자금 조달을, 김용무는 나중에 김중하로 이름을 개명합니다. 김용무는 이완용의 동정파악 등으로 이재명 지사의 거사에 함께 했습니다. 김용무는 1907년 대한의원 교육부로 입학해서 줄곧 우등을 차지했고 오보고는 의학교 시절인 1905년에 입학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재명 의거 뒤에 휘몰아친 검거 열풍에는 지석영과 부속의학교 학생대표 손수경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보곤과 김용문이 의학교 학생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석영과 손수경은 혐의가 없다 해서 다음날 석방되었습니다. 1910년 5월 13일 제1회 공판이 있었습니다. 당시 신문들은 공판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그만큼 당시 관심의 초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공판 내용을 살펴보면 이재명 의사뿐만 아니라 의거에 함께한 동지들이 얼마나 의연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신문 내용을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완용이 칼에 찔릴 때 인력거에서 급히 뛰어내려 도망하려 한 사실이 있었는가라고 재판장이 물었을 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역적 이완용을 살해하려 하다가 순사 떼들의 칼을 맞았기 때문에 몸을 바로 하고 있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정하게 설하고 재판장이 임명한다는 것은 어찌된 일이나 하자 재판장이 기대어 서 있기를 허락했습니다. 같이 동모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나 한 사람이 혼자 행하였다. 찬성과 조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2천만 동포가 찬성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을사조약이 체결될 때로부터 시작하여 이완용을 죽이고자 했었노라. 재판정에서 아주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는 이재명을 볼 수 있고 다른 지사들도 마찬가지의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의사는 1910년 9월 30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했습니다. 나머지 동지들도 오랜 옥고를 치렀습니다. 오보고는 징역 10년, 김용무는 징역 7년형을 받았습니다. 오른쪽에 통감부 첩보자료에 당시에 이재명 의거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 발표에서 언급될 것입니다. 이재명 의사의 동상에는 죽음보다 못한 삶이 허다한 세상에 죽음으로 영생을 얻은 의인이 여기 있다라는 추모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또한 김중하 지사의 묘비명에는 이런 문장이 쓰여 있습니다. 아까 병원장도 축사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경랑의 시대에 조국 수호와 독립을 위하여 몸바친 세월은 우리 민족사의 자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제 드높아지는 인류 평화의 염원은 이 땅의 후예들이 이룰 것입니다. 조국의 품 안에서 고이 잠드소서. 오보건 지사의 유족들은 아까 손자 오주영 선생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8월 11일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추도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에 명예졸업장 수여가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1919년은 거족적인 3.1운동이 일어난 해이고 투쟁의 소중한 결실로 대한민국이 건립된 해입니다. 경성의학전문학교에서 가장 귀중한 학문인 의학을 공부하던 우리 선배들은 역사의 소명과 의학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경성의학전문학교는 일제가 설립하고 운영하던 학교이지만 그곳에 다니던 의학생들은 자주독립의식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3.1운동에서 학생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만세 시위를 주도하고 운동을 거적적으로 확대 발전시킨 것은 민족 대표들이 아니라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들이 가장 역할이 뚜렷했고 그에 따라 체포, 투옥, 퇴학당한 사람도 가장 많았습니다. 왼쪽 표에 보듯이 3.1운동을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재판에 회부된 학생들 중에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들이 단연 많았습니다. 오른쪽 편은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들의 본심 형량입니다. 거적적인 저항에 경악한 일제가 유화 정책을 쓰는 바람에 형량이 생각보다 길지는 않지만 학생들은 악명 높은 일제의 감옥과 유치장에서 지옥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1919년의 학적 변동 사항입니다. 1919년 말 경성의전의 학생 상황을 보면 조선인 재학생이 141명이었고 퇴학생은 79명입니다. 다시 말해 전체 학생 220명 중에서 무려 36%가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선배들은 큰 희생을 치렀지만 역사와 의학 앞에서 떳떳할 수 있었습니다. 부디 어떤 이들은 조국과 민족과 인간 해방 투쟁에 헌신했습니다. 투쟁에 직접 뛰어들지 않은 사람들도 의사의 책무를 잊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기에 해방 뒤에 길지 않은 기간 동안 한국 사회와 한국 의학이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완용은 거족적인 독립운동에 대해 세 차례나 경고문이라는 명의의 협박장을 발표했습니다. 4월 5일의 첫 번째 협박장에서는 불령도배의 선동으로 무지몰각한 아동배가 망동한 소요라며 독립운동의 의의를 한껏 깎아내렸습니다. 5월 30일의 세 번째 협박장에서는 우리가 일본인들에 비해 아직 실력이 모자라니 저항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통치에 감사하면서 실력 양성에 힘쓰라는 기만적인 언수를 농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1919년 우리 조상들은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했습니다. 자주민이란 자주독립국가의 국민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무엇으로부터도 자주적인 근대적 인간을 뜻합니다.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국가에 예속되는 존재가 아니라 국가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자주독립운동은 한민족과 일본민족 사이의 민족적 대립과 투쟁이 아닙니다. 독립국임과 자주민임을 부정하고 말살하는 제국주의를 비롯한 억압과 착취로부터의 해방을 뜻합니다. 주로 학생들이 주도한 대규모 만세 시위가 몇 차례 있은 지 한 달쯤 지난 4월 11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선포되었습니다.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의 전진을 거역하던 옛 황제의 시신을 땅에 묻고 시대착오적인 제국도 함께 매장한 것입니다. 불법적인 무력으로 한반도를 참전하고 한민족을 유린해온 일본 제국과 천황제도 송두리째 배격한 쾌거입니다.
요컨대 진정한 근대의 선포로서 세계사적 위협입니다. 1876년 개국 이래 외세의 침탈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왕과 왕비와 척족 등 무능하고 부패한 집권층은 급변하는 정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국력은 점점 쇠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본격적으로 망국으로 이끈 사건은 1894년 6월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 땅에 군대를 파병한 일입니다. 국왕과 정부는 동학농민군을 진압하지 못하자 청나라의 원병을 요청했고 그것은 결국 천진조약에 따라 청일 양국군의 파병과 청일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동학농민군을 섬멸하는 등 한국을 식민화하는 주춧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일제의 침략을 비판해야 하지만 동시에 국왕을 비롯한 지배층의 반역적 행위에 죄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일제의 침략에 맞서 백성들의 힘과 지지를 모아야 할 판에 국왕은 자신의 전제 권력을 강화하고 자신의 금고를 채우는 데 급급했습니다. 또 백성들을 적으로 모으는 만행과 우행을 저지를 뿐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즉위한 것을 국력신장이니 국위 선양인 양 기만했지만 결국 망국을 가속화했을 뿐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외교권을 일본에 넘겨주는 것이었고 실제로는 내정에 관한 권한도 통감 이도 히로부미에게 바치는 을사늑약 체결의 궁극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완용 등 을사오적의 죄도 작지 않지만 가장 큰 책임은 당연히 전제 권력자인 황제 고종에게 있을 것입니다.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일본국 황제에게 바친 경술국치의 최대 책임도 물론 순종과 고종에게 있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이들은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고 백성들을 망국민으로 전락시키면서도 자신들의 부귀영화는 조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망국노들을 당시 한국인들이 인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한제국으로 패망했지만 9년 뒤에 대한민국으로 부활한 것은 역사의 순리입니다. 미국 교민들이 발간하던 신한민보는 만국 한 달 뒤인 10월 12일 망국민이 망국노를 책망하노라 라는 논설을 통해 이러한 진실을 명명백백히 설파했습니다. 논설은 을사오적, 경술국적 등에 앞서 고종과 순종에게 망국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신한민보는 이에 앞서 1909년 11월부터 대한제국 황제의 연호를 폐기하고 대신 단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대적 공화국이 탄생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상하이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은 1919년 4월 10일 밤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꼬박 밤을 새워가며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했고 민주공화제를 골자로 한 임시헌장을 제정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자랑스럽게 발전시켜 나갈 대한민국이 100년 전에 탄생한 것입니다. 춘원 이광수는 학생 대표로 3.1운동을 주도하고 상하이로 망명해온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 한위건이 이날 밤 보인 격정적이고 감동을 자아낸 행동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의 규정이고 지금까지 100년을 이어오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입니다. 해방 뒤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국민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해왔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혔고 현행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학생들, 특히 우리 선배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고 인간과 나라를 사랑한 의학 선배들의 정신을 기리는 행사를 갖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소중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100년 전의 일로 되새기고 기리는 데에 그친다면 선열과 선악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안창호는 1920년 3월 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개최한 첫 번째 3.1절 기념식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지난 1년간 일본인은 이날을 무효화하려 했고 우리는 이날을 유효하게 하려 싸웠습니다. 우리의 최대 의무는 이날을 영원히 유효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건의료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활짝 피어나는 대한민국, 평화를 바탕으로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 후학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것이 도산이 언급했던 3월 1일을 영원히 유효하게 만드는 것일 터입니다. 지소경은 10여 년 전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등재와 부산을 빛낸 인물 선정에서 탈락한 바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이토 히로부미의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공적이 크더라도 민족적 대의에 어긋나는 흠결이 있으면 애국자, 민족 지도자 칭호는 부적절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소경에게 흠결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그것이 친일파 또는 매국노라는 오명을 감수할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듭니다. 지소경이 이토가 죽은 지 47일 뒤인 1909년 12월 12일 열린 이토 추도식에서 추도문을 낭독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도문의 내용은 알려진 바 없습니다. 한편 황제 순종은 이토 히로부미가 사망한 이틀 뒤인 10월 28일 일본 국왕에게 몽서하였으며 통곡함을 갈승하리오 겸하여 오국의 흉수에게 사하였는 고로 등 이토의 죽음에 대해 최대의 애도를 표하고 안중근을 흉합범으로 단죄하는 친전을 보냈을 뿐 아니라 직접 일본 통감부에 행차하여 조문을 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친일 매국노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리가 가능하도록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고 일제에 맞서 싸우신 그리고 모든 국가 폭력에 항거하신 선녀들께 깊이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리면서 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